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설계 원리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뒤에 남은 슬라이드 이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설계 원리 중에 뭐 추상화의 원리, 모듈화의 원리 이런 것들은 되게 전통적인,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함수 위주의 프로그램에서도 적용되고 객체 제한 프로그램에서 적용되는데,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것들, 지난번 우리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하나 얘기했는데 그거는 다 객체 지향 쪽에 많이 강조됐던 거고, 이제 이 솔리드 원리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많이 통용되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두 번째 원리, 개방 폐쇄 원리로 좀 설명할게요. 예, 말들이 좀 어렵죠, 그죠? 확장을 위해서는 열려 있어야 하지만 수정을 위해서는 닫혀야 한다.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이 만약에 되게 이 앱 소프트웨어의 반응이 좋아서 기능을 확장하겠다, 또는 이거를 뭐 외국에 갖다가 외국어로 확장하겠다, 이럴 때 설계가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그죠? 확장이 너무 어렵게 되면 되게 좋은 설계는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에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예를 들면 외국어에 관련된 어떤 메뉴에 뿌려지는 어떤 언어라든지 아니면 에러 메시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언어와 관련되는 것들은 다른 모듈에 두는 게 나중에 확장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을 위해서는 닫혀요. 어떤 부분이 하나 문제가 있어서 변경해야 되는데 이 변경 때문에 다른 쪽에 영향이 많이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겠죠, 그죠? 내가 예를 들면 UI를 하나 고치는데 UI에 해당되는 부분만 수정이 돼야지, UI 때문에 막 DB까지 다 뜯어 고치고 저쪽 서버까지 다 손대면 이건 별로 좋은 설계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얘기고요. 객체 지향에서는 아주 파워풀한 다형성이라는 것 때문에 확장이 되게 쉬워요, 그죠? 다형성이라는 게 뭡니까? 다형성, 폴리모피즘.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는 들었죠, 그죠? 뭡니까? 의미가 어떤 한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개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를 들면 뭡니까? 함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상위 클래스의 함수가 있고 여기 하위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소트하고 여기에 소트는 이름은 같지만 어때요? 다른 의미죠. 다른 구현이죠, 그죠? 그거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다형성을 쓰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요거는 클라이언트가 쓰는 소트 알고리즘이라는 인터페이스예요, 그죠? 자바 인터페이스 개념 알죠, 그죠? 그 인터페이스 구현한 클래스들이 이 밑에 있어,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소트라는 게 버블 소트가, 힙 소트가, 쉘 소트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새로운 소트 방법을 내가 고안해내서 이 클라이언트가 쓰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소트 알고리즘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내가 그 새로운 알고리즘의 소트를 구현하면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는 어떤가요? 수정할 필요가 있나요? 왜 수정할 필요가 없죠? 인터페이스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확장은 쉬워요. 왜? 여기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하나 달면 돼, 그죠? 수정도 쉬워. 왜? 소트라는 게 여기 안에 다 닫혀 있잖아, 그쵸?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지난번에 내가 잠깐 설명했던 인터페이스 레벨과 추상 레벨과 구현 레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서 얘기하는 가능하면 추상적인 거에 의존하고 구체적인 거에 의존하지 말라는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어떤 상수가 나왔는데 그 상수를 예를 들면 파이를 3.14를 뭐 그거는 변하지 않는 값이지만 어떤 변수로 잡아야 될 때 상수로 다 잡았어. 그러면 그 상수 값이 변하면 계속 다 프로그램에서
if then else 스위치로 다 컨트롤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변수로 잡으면 그 변수 하나만 딱 물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인 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근데 객체 제한 프로그램을 짜면 짤수록 야, 이게 어떤 사람이 생각했는지 정말 잘했어. 이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한 몇백 줄짜리가 한 간단하게 몇 개 줄로 줄여줄 수 있고 그 대신에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문장에 담긴 의미가 엄청 많죠. 객체 제한 프로그램 많이 해본 사람은 한 개의 문장 안에서 되게 많은 메소드들이 거기에 엮여 있고 또 나중에 지금 프로그램은 안 됐지만 나중에 프로그램 될 것까지도 다 언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리스크 오브 교체 원리. 예, 이것도 객체 지향의 그 문법과 관련되는데 우리 이렇게 상속했을 때 이 애니멀이라는 거에 상속된 클래스들이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 애니멀이라는 변수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 밑에 상속된 여기는 뮤트 마우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객체도 같이 언급할 수 있는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폴리모피즘으로 베이스 클래스의 변수를 잡으면 이 밑에 있는 상속받은 클래스들의 객체도 한꺼번에 다 언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설계할 때 얘의 일종인 클래스들을 쓰게 해야지 만약 얘하고 관련 없는 엉뚱한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걸로 부르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리스코프는 사람 이름인데요. 클래스 B가 얘가 클래스 B야. A에서 상속받은 하위 유형이라면 프로그램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고 A를 B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그쵸? A라는 언급을 했는데 B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상속을 얘하고 상속이 되냐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얘가 얘의 일종인지 확인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a kind of 관계 mute mouse is a kind of animal 이라는 관계가 성립되면 상속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상속을 여러분들이 아마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여기 있는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여기 있는 메소드와 데이터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하고 관련 없는데도 여기다 막 상속받아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데이터와 함수를 갖다가 쓰려고 상속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떤가요? 제대로 된 상속인가요? 아니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 함수 중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이 밑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좀 와닿습니까? 이 정도 와닿는다 그러면 객체 제한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해본 사람인데 실제 회사 나가도 이렇게 객체 제한을 절절히 알고 쓰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랭귀지니까 쓰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쓰면 프로그램이 되게 좀 짧아질 수 있고 좀 컴팩트해지거든요. 자, 한번 잘 읽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나온 의미는 뭐냐면 make noise 했는데 얘하고 관련이 대체가 안 되니까 여기 지금 예외 같이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 애니멀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폴리모피즘으로 불릴 때에 다른 객체들은 이 make noise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얘는 적용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익셉션 처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 프로그램 깔끔하지 않아. 되게 복잡한 익셉션 처리가 많아져요.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 이거는 비교적 쉬워요. 자,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자바 인터페이스 정했어요. 그리고 여기 뭐 Chinese people, Parrot people 뭐 이런 그 임플리멘트된 클래스들이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잘 보니까 여기 인터페이스 되게 광범위하게 크게 만들었어. 그래서 얘가 쓸 인터페이스도 들어가 있고 얘가 쓸 인터페이스, 얘가 구현한 인터페이스 다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 얘가 비만해지겠죠. 모든 상속된 구현된 클래스들을 얘다 다 몰아놓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를 중에 어떤 메소드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구현해서 쓴다 그럴 때 내가 관심 없는 거에도 막 공부해야 되고 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관심이 있는 것만 잘라가지고 좀 정의한 다음에 그거를 구현해서 이용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는데 이게 많으면 내가 이걸 갖다가 써야 되는데 쓸데없이 많이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게 알고 보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서 이 인터페이스의 대표적인 인터페이스 이름을 붙이고 그걸 구현해서 쓰게 하자는 거죠. 필요하면 뭐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같이 다중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죠? ISP 원리 이해가 되나요? 너무 어렵지만 잘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객체지향의 여러 얘기가 나올 때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가지고 내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보면 훨씬 더 좋은 설계가 돼요. 자, 의존관계 역전의 원리. 아까 우리 했죠. 프로그램이 너무 구체적인 거를 언급하지 않도록 하자. 구체적인 모듈이 추상화된 모듈에게 의존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여기 카피라는 게 뭐 read 키보드, write printer, write disk. 구체적인 I/O의 그 외부 장치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카피라는 게 야 지금 이게 리드 키보드야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루틴을 돌리고 또 라이트 프린터라는 걸 물어보고 돌리고 뭐 이렇게 하면 얘가 너무 많은 거에 의존돼 있죠,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존되지 않도록 중간에 추상적인 레벨, 인터페이스 레벨을 하나 두자는 거예요. 마치 래퍼처럼. 그래서 얘는 추상적인 거에 의존하도록 쓰고 그거를 구현받았으면 나중에 여기 프린터라든지 디스크 말고 뭐 예를 들면 USB 라이터라든지 또는 키보드 말고 뭐 음성 인식이라는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인터페이스만 바뀌지 않으면 얘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죠? 폴리모피즘 다 연결되니까. 네, 그런 원리가 의존관계 역전입니다. 구체적인 거에 의존하지 말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항상 인터페이스를 쓰는 게 이득인가요? 뭔가 상속을 받아서 더 좋은 경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이게 확장될 여지가 없어. 얘는 고정적인 거야. 그러면 인터페이스 써봐야 뭐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변동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 API 아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라든지 뭐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변동될 여지가 있어.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의존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쓰게 하는 게 좋죠. 만약에 직접 그걸 건드리면 나중에 변동이 생길 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쪽의 프로그램은 항상 영향을 받게 마련이죠. 그래서 잘 쓴 프로그램일수록 사실은 지금 안 쓰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많이 만들어놔요. 근데 그걸 너무 과하게 인터페이스를 다 이용했으면 나중에 이게 확장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고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절충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이 알고리즘은 변동될 거죠. 그러니까 변동될 거는 이 밑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변동이 안 될 거는 이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추상적인 레벨하고 구현적인 레벨하고 갈리죠. 근데 예전에 아마 지난 학기에 디자인 패턴 들었던 사람은 이 얘기를 앞에 상당히 많이 했을 거야. 막 이걸 뭐 1시간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왜 이런 설계가 좋은지, 왜 인터페이스, 자바 인터페이스라는 게 뭔지부터 시작해서 다시 쫙 리뷰를 했었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좋은 질문이야. 아마 자바 처음 쓴 사람은 인터페이스 왜 필요해? 이렇게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많이 쓰는데 실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도 보면 앱스트랙트 클래스보다는 인터페이스를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짜는 사람하고 이 프로그램 짜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럼 너는 이것만 보고 프로그램 해. 너는 이걸 확정해서 해. 그러면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되게 편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계속 스위치 문장 물어보고 if then else 너저분해지고 그 다음에 계속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익셉션 처리가 이 코드 안에 들어가요. 실제 나가보면 진짜 그런 코드 엄청 많을 거예요. 이렇게 안 쓴 코드들. 그러면 땜질식으로 뭐 새로운 거 들어오면 얘를 뜯어 고쳐서 스위치 문장 뜯어 고치고 그러면 한 군데만 그렇지 않죠. 여러 모듈에서 어떤 타입이 바뀌어지면 계속 뜯어 고치죠. 그 일을 하는 데가 되게 많을 거야, 아마. 이걸 모르면. 근데 이렇게 정의하면 깔끔해져. 이 사람은 프로그램 안 건드려도 돼. 계속 여기만 모듈식으로 하나씩 껴서 확장하면 돼. 이해가 됩니까? 아마 해본 사람은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확실히 저걸 좋은 거란 걸 알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설계 매트릭을 얘기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퀘스천이 뭐였냐면 이게 좋은 설계냐 나쁜 설계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 그걸 매트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매트릭은 이 모듈의 크기, 사이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쓸 때 어떤 함수의 사이즈, 그 다음에 클래스의 사이즈 이런 걸 한번 측정해 보면 어떤 거는 너무 길어서 하나의 함수가 뭐 화면 10개를 넘어가서 뭐 한 함수 라인 수를 측정해 보면 뭐 500라인 넘어간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다 한목에 우리가 핸들링 하게 될 텐데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복잡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잡도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같은 10라인이지만 어떤 거는 이해하기 되게 복잡하죠. 왜 그렇죠? 대부분 반복이 많고 그 안에 또 중복된 반복이 또 많고 이러면 알고리즘 간단하지만 되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실행의 흐름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if then else가 많이 겹쳐가지고 그러면 조건이 많아지면 가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실행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나중에 우리 얘기할게요. 그다음 결합도 우리 얘기했죠. 모듈의 결합, 그러니까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하고 얼만큼 의존이 되는지, 응집, 모듈 안에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 끈끈하게 밀접하게 관련되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정보의 흐름,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데, 이거는 여기 수준을 좀 벗어나는 거라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제 객체 제한 매트릭에 이제 이게 연구에 의해서 나온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얼만큼 많은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간단히 함수의 그 크기만이 아니라 그 함수의 복잡도까지 같이 계산해서 얼만큼 메소드가 복잡한지 이런 걸 따지고요. 그 다음에 이 상속 트리의 깊이가 깊을수록 프로그램이 되게 복잡해지고 이해하기가 까다로워요. 왜 그럴까요? 상속의 깊이가 만약에 5개가 됐다. 그러면 맨 밑에 거를 만약 이용한다 그러면 그 위에 레벨에 정의되어 있는 매스나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되죠. 그런 것도 나중에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코드가 얘하고 말을 다르게 해서 변수 값의 범위가 달라져. 얘는 x가 뭐 0부터 10까지인데 얘는 뭐 마이너스도 치게 한다든 이러면 프로그램이 뭐 속도 이게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자식 노드의 개수 상속할 때, 그 다음에 클래스와의 결합, 우리 얘기했었죠. 클래스가 의존하는 거.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얼만큼 데이터와 함수가
많이 있는지. 많을수록 사실은 책임이 많은 거예요. 그죠? 어떤 클래스가 메소드가 10개 있는 거하고 뭐 50개 있는 거하고는 책임이 다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메소드의 응집의 결핍. 이거는 메소드들이 얼만큼 끈끈하게 같은 데이터를 쓰면서 뭉쳐 있는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뭐 복잡하고 어려서 다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정도로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 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설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코스에서는 소개를 안 하는데, 소나 큐브라는 거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나중에 구현한 다음에 소나 큐브라는 툴이 있는데, 그걸로 여러분 돌려보면 여러분들 모듈이 라인이 얼마나 나왔다, 그 다음에 컴플렉시티가 얼마나 있다, 또 그 안에 좀 중복되는 모듈이 얼마 있다, 그런 거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도 돌려볼 거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소나 큐브. 여러분 프로그램의 질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인데, 여기서는 소개 안 하고 테스팅 강의에서는 소개를 하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써보세요. 자, 질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이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 내용 중에 요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설계 좋은 조각을 우리가 패턴이라고 그래요. 특히 객체지향 쪽에 좋은 설계 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이 강좌에서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하고 좀 소개 정도로 중요한 패턴 몇 가지만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는 이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아키텍처 설계 과정하고, 요게 그 다음 슬라이드 여기 그 주제들이 아키텍처 설계가 뭔가, 어떤 작업인가, 그 다음에 아키텍처에는 어떤 스타일이 있나, 이것도 아키텍처 설계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클라이언트 서버 스타일, 또 인베디드에서 또 많이 쓰는 스타일이 있고, 또 뭐 애플리케이션마다 그런 구조에 대한 어떤 유형들이 있는데, 그걸 좀 몇 개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몇 개의 클래스들이 어떻게 서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연관을 맺으면 좋은 설계인지, 좋은 설계 조각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은 이제 이 GOF 패턴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프로그램의 이제 이해도가 높은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GOF에 있는 23가지 패턴을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이 쓰이는 거, 그리고 쉬운 거 몇 가지만 소개하기로 하죠. 아키텍처 설계는 결국은 프로그램을 큰 걸 만들 때 그 큰 프로그램의 덩어리를 적절하게 좀 나누는 게 좋겠다는 의미로 하는 작업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건물을 질 때도 그냥 뭐 상자처럼 이렇게 하나 다 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복잡하게 뭐 층으로 나누고 층 안에서도 방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복잡한 걸 하나의 기능, 하나로 놨을 때 너무 많은 기능들을 한꺼번에 다루게 되니까 좋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크기로 나누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아키텍처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죠. 그죠? 클래스의 묶음으로 적절히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수준에서 구성 요소의 역할.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서도 어떤 함수들의 역할이 있을 거고, 그걸 교통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함수 안에서도 좀 필요한 것들을 디자인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원시 코드로 되는데, 그 난이도, 그래놀리티, 그러니까 그 모듈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덩어리로 크게 생각하는 큰 그림이 아키텍처 설계고,
조금 작은 그림들이 이런 클래스 단위의 어떤 패턴이고, 더 모듈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또는 자료 구조라든지 생각하는 원리들이 또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키텍처라는 거는 높은 수준의 추상 수준으로 구성 요소들이 어떤 관계에 있고 그 구성 요소 모듈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지 정의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웹 기반 시스템이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 올라가야 될 코드들이 있고 서버 쪽에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모듈화하겠냐.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할 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품질에 대한 요구를 잘 만족할 수 있게. 이걸 자른다 그러면 얘를 클라이언트를 어느 정도 기능을 갖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유드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클라이언트가 헤비합니까? 씬합니까? 유드림 우리 지금 쓰는 버전, 웹 버전 말고. 유드림 하려면 엄청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해야 된다 그러고 막 되게 SK에서 만든 플랫폼인데 클라이언트가 헤비하잖아. 그죠? 못 느끼나요? 유드림이 지금 뭐 맥 쓰는 사람 불편할 거고, 그죠? 웹 버전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들이 우리가 원하는 보안이라든지 또는 성능이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을 얼마큼 만족시키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미래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확장이나 수정, 이 시스템이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그걸 생각할 때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그 확장 가능성이나 변경 가능성을 잘 수용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책에 읽어보면 프로그램을 할 때 현재 시점에 지금 당장 돌아가는데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조금 어렵지만 장래 미래에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시점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에도 좀 편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설계의 중요 목표입니다. 자, 아키텍처의 역할. 이 아키텍처는 설계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듈 안에서의 설계. 나중에 구현할 때도 이 아키텍처 참조해야 되고, 나중에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험할 때도 테스트 데이터를 쓰는데 만약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나눴다 그러면 그 사이에 통신이 잘 되는지, 뭐 서버 쪽에 있는 거를 뭐 더미로 우리가 모크라고 그러는데 모크 서버로 또는 모크 DB로 만들어 놓고 인터페이스 잘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 모크가 잘 돌아가면 그 다음에 실제 원래 오리지널한 걸 갖다가 붙여보는데, 그래서 아키텍처는 전체 단계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UML을 디자인한 그쪽에서 프로세스 만든 게 있는데 UP 같은 거에서는 또 에자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앞부분에 요구사항을 찾아낼 때 벌써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아키텍처를 생각해 보는 그런 프로세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단계에 영향을 주는 거. 뼈대 같은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 건물에 얘기할 때 이 건물의 전체 뭐 평면도 구조 뭐 이런 게 하나의 큰 아키텍처 설계가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주제 아키텍처 스타일을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스타일이 있고 또 뭐 이걸 이제 패턴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출현하는 유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건축에서 뭐 예를 들면 아치 구조라는 거 혹시 아나요? 아치? 왜 스페인 같은 데 여행하다 보면 그 수도교라는 게 뭐냐면 먼 곳에서 이제 물을 끌어올 때 그 물을 끌어오게 하는 물길을 만드는데 이런 다리 같은 걸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 돌 같은 걸로 만드는데 이 되게 큰 돌인데 이거를 하나도 이 뭐 시멘트 같은 거 접착제 사용 안 하고 건물을 만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 돌들을 쫙 여기다가 나무 구조로 일단은 그 지지를 해놓고 그다음에 돌들을 여기다 쌌다가 맨 마지막에 여기 코너 요 스톤을 딱 하면은 전체 하중을 잘 받아서 딱 여기에 아치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유형의 어떤 건축 구조를 아치 유형이라고 그러는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런 유형들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의 큰 구조를 그 이야기하는 어떤 유형들입니다. 아마 들어봤던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MVC 같은 거 간혹 들어본 사람도 있고 또 뭐 클라이언트 서버는 엄청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하나씩 해봅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유형이 어떤 요소로 돼 있고 그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만 좀 잘 알면 돼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떤 때 쓰는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어떤 응용 분야에서 이게 많이 쓰이는지를 잘 알아뒀다가 그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구조를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CS. 이 클라이언트 서버의 그 중요한 구성 요소는 뭡니까? 두 가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죠. 그죠? 그럼 클라이언트의 역할은 뭡니까?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서? 그쵸. 어떤 요구가 있으면 서버한테 의뢰하는 거죠. 그죠? 서버의 역할은 뭔가요?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있으면 그거를 처리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요구를 주로 담당하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요구의 그 리퀘스트를 요구하는 거고 얘는 이제 그 서비스를 하는 역할이죠. 그죠? 그러니까 서버는 강력한 성능으로 자원을 관리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기능이나 자원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웹 기반이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서버죠.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는 뭐예요? 화면에 뿌려주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세한 비즈니스 로직은 서버에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놈도 따로 요소로 만들 수 있고, 그죠? 자, 장점은 뭔가요? 데이터가 집중화되어 있고 보안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런 서버를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이게 분산된 것보다는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훨씬 다루기는 좋죠, 그죠? 단점은 병목이 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 하나의 스탠드얼론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분산되니까 점점 비용이 많아지고 비강의성은 좀 취약한 면이, 오류에 대한 취약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한데 모여있는 스탠드얼론보다는 전부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얘가 다운됐다. 얘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뭐 다 아는 그런 구조고요. 우리 학교에 지금 유드림은 이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 버전도 있지만 웹 브라우저 아닌 것도 있죠. 그죠? 마이 플랫폼인가 뭐지? SK에서 만든 거기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여기 계속 여러분들 거에 아마 인스톨 될 거야.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막 이러잖아요. 나는 별로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되게 예전에 쓰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뒤져보면 옛날 걸로 돼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요즘은 다 웹 버전으로 다 가서 학교에서도 아마 그걸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층형 많이 봤던 구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층, 웹층, 뭐 이런 OS에 관한 이쪽은 뭐죠? 통신 시스템 OSI 구조죠, 그죠? 그 OSI 구조를 잘 보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각 레이어별로 책임이 분명하고 어떤 레이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누구한테 서비스 받아요? 그 하위에 있는 층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죠, 그죠? 각 층 사이에 메시지 교환을 하면서 서로 역할을 담당하는 건데, 뭐
추상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거 큰 덩어리는 이쪽에서 처리하는데 그게 나눠지고, 예를 들면 우리 응용 통신 프로그램 중에 뭐 파일 전송한다든지 메일 전송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시스템들이 밑에 이제 패킷으로 나눠지고 그게 라우팅돼서 실제 그 다른 리모트에 있는 컴퓨터까지 통신이 될 때까지 어떤 연결을 하는 그런 각각 층별로 자기가 맡은 책임이 다르죠. 그죠? 장점은 뭔가요? 우리 아키텍처 설계할 때 계속 설계 원리 얘기하는데 추상화의 원리. 굉장히 추상적인 게 위에 있고 굉장히 구체적인 거, 비트 하나 컨트롤하는 거는 따로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통신 프로그램 짤 때 물론 비트 핸들링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다 이 패킷 처리 수준까지도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냥 소켓 레벨로 그냥 프로그램 하면 되는데 RPC로 되게 편해져. 이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블라인드로 블랙박스로 처리하고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캡슐화 잘 캡슐화되어 있죠. 응집이 높아요. 그 다음에 재사용성은 뭐냐면 중간에 있는 어떤 층의 모듈이 내가 수정을 위해서 또는 확장을 위해서 이걸 갈아 껴야 된다. 쉽게 갈아 낄 수 있죠. 그죠? OS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점은 이층과의 커뮤니케이션. 얘만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밑에 걸 직접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실 여기서 바로 로 레벨을 컨트롤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오픈 레이어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OS 중에 어떤 건 커널 프로그램 막 그냥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층이 있는 거죠. 자, 많이 쓰이는 거고요. 간혹 이 클라이언트 서버 중에도 이 N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저와 가까운 쪽의 거, 그 다음 저 밑으로 내려가서 DB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밑에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계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키텍처 유형이 얘만 속한다 그럴 수도 없고요. 적당하게 이제 몇 가지에 걸쳐 있는 그런 아키텍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인베디드인 경우에는 거의 이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이벤트를 처리하는 처리가 있고 그 이벤트를 생산하는 게 있고 그 이벤트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리얼타임 관련되는 것들은 상당히 이런 식으로 많이 갈 거예요.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이벤트 처리기에 의해서 센싱이 돼서 그걸 처리하는 쪽으로 잘 처리해서 그 소비하는 쪽으로 잘 넘겨주는 그런 스타일로 있죠. 그러니까 이벤트 단위로 상태 단위로 처리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되게 인베디드 시스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거 만든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그 뭐 위로 올라가는 버튼 눌렀을 때 어떤 버튼에 이벤트가 발생되고 그 이벤트를 쭉 감지하고 있다가 모터를 뭐 감는 쪽에 모듈로 넘어간다든지,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베디드 쪽에서 일할 사람들은 아마 그 UML 모델링 중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상태의 변환을 이야기하는 그 다이어그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각 스테이트별로 어떻게 무슨 처리가 필요하고 이 스테이트가 끝나면 다른 스테이트로 어떤 이벤트 때문에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 기초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스테이트 패턴이에요. 우리 저기 설계 패턴 들은 사람은 스테이트 패턴이라는 거 많이 들었을 텐데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거 잘 짠 거 보면 다 거기 있는 스테이트 패턴을 다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본 책 중에 그 이렇게 되게 두꺼운 책인데 그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인베디드 시스템 C++ 구현한 걸 다 보여주는 게임 예제로 해서 다 보여주는 그런 책을 봤었는데 다 이 스테이트 기반으로 각 이벤트가 어떻게 처리되고 또 다른 외부 이벤트가 왔을 때 어떻게 그거를
다른 모듈로 옮기느냐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뭐뭐 했죠? 지금 CS 그 다음에 계층이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모드. 그냥 용어를 좀 알아두면 조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큰 시스템을 볼 때 아 이거는 어떤 스타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MVC 들어본 사람 있죠? 가끔. 그죠? 자 봅시다. 얘는 모듈을 역할을 크게 3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뭔가 뿌려주고 어떤 데이터 관점보다는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쪽에 역할을 하는 걸 뷰라고 얘기합니다. 뷰. 그 다음에 모델은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그 다음에 컨트롤은 뭐냐면 어떤 계산을 하거나 또 뭐 어떤 다른 모듈로 변화를 하거나 이런 컨트롤하는 쪽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이 됐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비주얼 베이직을 짠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왜 지금 모바일 앱 중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해본 사람들, iOS 해본 사람들은 어때요? 예전에 비주얼 베이직 화면은 따로 에디터에서 그릴 수 있지. 같이 컨트롤 같은 걸 그냥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스크립트 짠 거는 뭐지? 이거지. 그죠? 지금 우리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 액티비티가 다 이거잖아. 그죠? 그리고 XML로 우리가 디파인하는 그런 것들은 다 데이터들이지. 그죠? 만약 예전에 비주얼 베이직 같으면 여기 뭐 DB가 들어갔는데 파일이 들어갔는데 이런 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는 거는 사실 뭐야? 요거잖아. 그죠? 그 이 중에 혹시 그 뭐지? 자, 루비 써본 사람 있나요? 루비? 루비 온 레일? 없어요? 당근 마켓이 다 그걸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루비 그 레일 프레임워크에서는 얘가 어떤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이 모듈을 다 만들어줘. 루비라는 랭귀지로.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컨트롤러에 루비 랭귀지로 프로그램만 하면 돼. DB까지 자기가 다 만들어준다니까. DB 연결까지, 연결하는 모듈까지. 지금 자바 프레임워크 쓰는 사람은 XML로 막 그 스페시피케이션 되게 복잡하게 많이 해주죠. 컴포넌트마다. 또 랭귀지도 다르고. 근데 루비 같은 거는 해보면 그 별로 루비 랭귀지 말고 다른 걸 배워야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걔의 기본적인 골격은 뭐냐면 이 뷰와 모델과 컨트롤을 내가 프로젝트 제너레이터 하면 미리 폴더 안에다가 다 만들어줘. 그리고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그냥 갖다 끼워 넣기만 하면 돼. 한번 해보세요. 정보통신에서 소프트웨어공학 하시는 분이 그쪽은 그거를 소개한다고 프로그램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전에 나도 이 강의에서 잠깐 소개했는데 뭐 조금 해보면 감을 쉽게 잡을 수 있고 그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루비로 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이프 필터. 이거는 되게 그 적용되는 분야가 되게 제한적인데요. 그 통신이나 이미지 처리할 때 이 모듈을 이렇게 짤 거야 아마. 이거는 지금 우리 그 컴파일러인데 그 이런 걸 한번 여러분 만들어 봅시다. 여기 지금 그 주차장 들어오려면 우리 자동 인식기 있죠. 번호판 자동 인식. 그걸 여러분들 이미지 처리해서 프로그램 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짤까요? 어떤 모듈로 짤까요? 처음에 사진으로 딱 찍으면 이미지가 딱 들어오면 그 데이터 중에 우선은 뭘 처리해야 되죠? 다 제하고 번호판만 딱 떼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듈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번호판 떼었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그쵸?
문자를 인식해야 될 거 아니야. 번호를 인식해야 될 거야. 그 모듈이 있고, 그 번호를 인식하면 그거를 ASCII 코드나 뭐 이런 문자를 바꿔가지고 그걸 조회해서 그 차가 등록된 차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모듈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와요? 왔다가 얘가 처리한 데이터를 얘한테 넘겨주면 얘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넘겨주면 그게 파이프라인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컴파일러 같은 것도 잘 보면 처음에 그냥 의미 없는 문자가 들어왔다가 그 중에 그게 토큰으로 잘려서 얘가 뭐 의미 있는 어떤 단어인지 아니면 블랭크인지 뭐 이런 걸 처리하죠. 그래서 파서한테 테이블을 넘겨주면 파싱은 뭐예요? 구문을 인식을 하죠. 그죠? 얘가 if 문장인지 아니면 assigned 문장인지 그 문법에 따라 인식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코드 제너레이트 하지. 그죠? 컴파일러 만들어 봤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 컴파일러를 다 만들어 봤거든요. 우리도 다 제너레이트 하고. 근데 우리는 컴파일러라는 걸 안 쓰니까 지금 뭐 또 지장성도 없고 그런데 조금 우리가 아까 우리 루비 같은 것도 그거 원래 일본에서 만든 건데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짜봐야 돼. 그러니까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학과 학생 중에 예전에 그 피처폰 있을 때 그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신지소프트라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그 피처폰에 자바 VM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번 회사가 지금은 없었어요. 지금 피처폰 없잖아요. 그죠? 컴파일러 하나 가지고도 사실 장사가 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 근데 한번 그래도 해보세요. 우리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되게 중요한 일인데 요새는 너무 위에 것만 다루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자, 파이프 필터의 그 장점은 뭔가요? 구조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역할이 얘가 데이터를 받아서 넘겨주고 넘겨주는.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통신의 각 레이어별로 얘가 패킷을 받아가지고 넘어가서 뭐 뒤에 뭐 뭐지? 체크 디짓 뭐 하고 이게 그 저기 통신 필터 같은 거 프로그램 할 때 되게 이런 형태로 돼요. 예, 이게 만약에 병렬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얘가 하는 동안에 얘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병렬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있는 모듈이 다른 시스템에 이용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자원의 낭비는 이건 뭐 조금 주관적인 얘기인데 근데 데이터들이 많이 옮겨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뭐 이게 여기 일들이 너무 길게 정의가 돼 있을 때 좀 끝에까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좀 한참 걸려야 되고 이런 프로세스가 좀 여러 너무 많이 쪼개져 있다 그러면 자원이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건 되게 쉬운 건데요.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 그러니까 여기에 중앙 리포지토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뭐 DB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모듈들이 이걸 이용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반대되는 게 분산이죠. 그죠? 여기 있는 이 공유 데이터가 여러 군데 분산돼 있었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적군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각각 자기의 데이터를 따로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뭐 은행 시스템이나 뭐 우리 학교도 아마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분산되지 않고 아마 공유된 데이터로 돼 있고 각 학교의 학습 업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들이 여기에 있는 걸 연동돼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른 이름으로요. 블랙보드 아키텍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블랙보드라는 게 여기다가 뭘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고 공유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제어 스레드와 옵서버 패턴이 뭐 이런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공유 데이터하고 여기 있는 접근자하고 사이의 어떤 통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방법인데 그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만약 변동이 있으면 얘가 통제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어떤 데이터 값이 바뀌었을 때 얘가 계속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폴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두 가지 다 하나는 푸시는 얘가 바쁘고 폴링은 얘가 바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옵서버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바뀌면 얘한테 통지만 해요. 내가 값이 바뀌었으니까 너 가져가라고. 그러면 얘가 직접 그 내용을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가 옵서버 패턴인데 나중에 패턴 할 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리파지토리, 얘가 리파지토리죠. 리파지토리 아키텍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유 데이터를 지를 이용해서 변경사항을 발견하고 또 뭐 변경한 내용이 있으면 가져가고 뭐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피어-투-피어는 클라이언트 서버의 조금 독특한 형태예요. 뭐냐면 각각이 다 클라이언트 역할도 있고 서버 역할도 있고 다 동등한 위치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산 시스템인 경우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의 단점은 데이터가 분산화되니까 그 통일성,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인티그리티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그죠? 그러면 뭐 처리는 이 안에서 한다 그러지만 그 데이터가 만약 바뀌었을 때 이 얘는 바꾸고 얘는 안 바꾸고 그러면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대칭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데요. 요건 좀 특수한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뭐 무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중에 리얼타임으로 빨리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각각의 역할과 데이터를 정의해서 각 모듈별로 움직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끊을까요? 네.